플라톤에게 철학이 왜 삶의 실천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활동했던 기원전 4세기 아테네는 영광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고 아테네는 패배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으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끌었던 전통적 가치관들은 힘을 잃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더 이상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공백을 파고든 이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돌며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진리의 상대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 즉 수사학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적 기교로 무장한 그들은 대중을 쉽게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혼란스러운 아테네 사회에 더욱 깊은 혼란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플라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스승이자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였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의 철학적 활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의 법정에 선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가장 부당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비극 앞에서 플라톤은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비극의 원인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무지나 정치적인 모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 즉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 자신이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암, 즉 에피스테메에 기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믿음이나 의견, 즉 독사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알미 없는 신념에 기반한 사회는 언제든지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것과 같은 끔찍한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내린 뼈아픈 진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철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한가로운 지식인들이 모여버리는 말장난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일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은 스승의 부당한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올바른 국가를 세우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만 하는 절박하고 실천적인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플라톤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그의 장대하고
치열했던 지적 여정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플라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참된 알미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소피스트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면 올바른 삶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감각의 세계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 시들고 갓 태어난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은 참된 삶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꽃, 용감한 행동, 정의로운 판결 같은 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사상, 즉 이데아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완벽한 본질들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그림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아름답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원형인 아름다움 자체, 즉 미의 이데아를 불완전하게나마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아름다운 것들은 미의 이데아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아름다움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의로운 행동들은 정의 자체라는 정의의 이데아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들은 궁극적인 선 자체, 즉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이성, 즉 누스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철학적 탐구란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상의 그림자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의 눈을 떠서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사물의 영원한 본질, 즉 이데아를 직접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그의 위대한 저서 국가, 즉 리퍼블릭에서 제시한 동굴의 비유가 상징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동굴 안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평생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즉 철학자는 속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눈이 부셔 고통스럽지만 점차 사물 자체를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플라톤은 혼란에 빠진 윤리와 정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법은 바로 이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아라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발견했다면 이제 시선은 그 알을 실천할 주체, 즉 인간의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플라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인간의 영혼, 즉 푸시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단순히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혼의 3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바로 이성과 기계, 그리고 욕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이성, 즉 로기스티코는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마치 마차를 모는 조종수처럼 영혼이라는 마차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성은 무엇이 참으로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기계, 즉 티모에이데스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용기를 내며 때로는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기계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욕망의 과도한 질주를 제어하는 용맹한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인 욕망, 즉 에피티메티코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세 부분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영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삶이란 바로 영혼의 이 세 부분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성이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영혼 전체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용기의 덕을 발휘하여 이성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며 욕망이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이성의 통제에 온전히 순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반대로 욕망이 제멋대로 날뛰며 기계를 매수하여 이성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기계가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영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때 그 영혼은 불의하고 병든 상태가 되며 결국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철학의 실천적인 역할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철학적 탐구는 단순히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알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고 조율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이성을 단련시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영혼의 다른 부분들인 기계와 욕망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강조한 영혼을 돌보는 일, 즉 에피멜레이아 테스 푸시케스의 실천입니다. 이는 곧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스승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철학은 삶과 분리된 차가운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조화를 가꾸어 훌륭한 인간, 즉 칼로스 카가토스가 되는 길 그 자체였습니다. 플라톤의 심오한 사유는 개인의 윤리라는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더 큰 공동체, 즉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는 개인의 영혼을 구성하는 구조와 국가를 구성하는 구조가 정확하게 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거대하게 확대된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크게 쓰인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의 영혼에 이성과 기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세 부분이 존재하듯이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 즉 칼리폴리스 또한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계급은 통치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궁극적인 진리인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들, 바로 철인왕입니다. 이들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계급은 수호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강인한 용기를 갖추고
통치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기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계급은 생산자 계급입니다. 농부, 상인, 장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영혼에서 정의가 이성, 기계, 욕망,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있었듯이 국가에서의 정의 역시 이 세 계급이 각자의 타고난 역할과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치자는 지혜롭게 국가를 다스리고 수호자는 용맹하게 국가를 방어하며 생산자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생업에 힘쓰는 국가. 바로 그런 국가가 플라톤이 생각한 가장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 철학의 실천적인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개인적인 물음은 결국 우리는 어떤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공동체적인 물음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개인은 올바른 국가라는 토양 안에서만 올바르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는 오직 올바른 통치자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바로 철학자입니다. 오직 이데아의 세계, 즉 무엇이 참으로 좋고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우며 무엇이 참으로 정의로운지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아는 철학자만이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혼란의 파도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학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극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실천적 과업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아테네에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세운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철인 통치자를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에게 철학은 결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관념의 유의이거나 지적인 사치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매우 실존적인 고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 즉 애우제인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하는 현상의 세계 너머에 이데아라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윤리와 정치의 객관적인 토대를 굳건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탐구를 통해 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한 이성이 영혼의 다른 부분들인 기계와 욕망을 올바르게 다스려 내면의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은 비로소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내적 질서는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철인왕이 지혜로 국가를 다스리는 정의로운 국가를 통해 개인의 행복은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철학은 형이상학인 이데아론, 심리학인 영혼론, 그리고 윤리학과 정치 철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실천적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하고 장엄한 체계입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자 번영이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
즉, 철학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플라톤에게 철학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고, 동시에 그 물음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도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